1894년 11월 충남 공주 우금치 고개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비탈길 위로 죽창을 든 농민 1만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 꼭대기에는 게틀링 기관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당 수백 발. 한 사람이 죽창을 들고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무자비한 쇳덩이가 수십 발 쏟아집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전봉준 공초. 실제 재판 기록에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1만여 명이었던 농민군이 두 차례 패배 후 3천여 명, 또 두 차례 싸우니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95%가 쓰러졌습니다. 300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백성이 처음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을 쓰러뜨린 게 외적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외국 군대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진압했습니다. 대체 우금치에 도착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고 수십만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거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습니다. 왕은 바뀌었는데 백성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19세기 말 조선, 전라도 고부군에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부임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기록된 이 사람의 수탈 행적을 보면요. 동진강에 만섭보라는 저수지를 만든다고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다 일을 시킵니다. 품삯은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자마자 수세를 걷어서 쌀 700석을 착복합니다. 백성한테는 좋은 쌀을 거두고 정부에는 질 낮은 쌀로 바꿔서 올리고 차액은 자기 주머니에 위로도 아래로도 속인 겁니다. 이때 고부에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약 152cm밖에 안 돼서 별명이 녹두였거든요. 작지만 단단하고 짓밟혀도 다시 싹을 틔우는 녹두. 이 사람의 아버지 전창혁이 조병갑의 수탈에 맞서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봉준이 재판 기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저녁을 모두 죽으로 연명해 왔다. 그런 내가 수탈당할 게 있었겠는가. 규장각에 소장된 전봉준 공초 원문입니다. 뺏길 것조차 없는 사람이 하나뿐인 아버지까지 잃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조병갑의 결말입니다. 이 사람 동학농민운동의 원흉인데도 나중에 대한제국 고등재판소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에게 직접 최후의 판결을 내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판한 겁니다. 그러고는 천수를 누리다 자연사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 판사가 돼서 백성을 위해 싸운 사람한테 형을 선고해? 이게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과 백성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94년 음력 1월 10일 새벽이 채 밝기 전 전라도 고부 말목장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횃불도 없이 발소리도 죽이고. 우리 역사넷 기록에 따르면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전부 농민입니다. 손에 든 건 낫, 호미, 그리고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 이 사람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세우고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조병갑은 겁에 질려서 전주로 도주했고 농민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조병갑이 착복한 세곡 1400여 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석보 부셔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농민군이 세운 규칙입니다. 4대 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는다.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창을 든 농민들이 세운 규칙이 이거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농민군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추호도 민을 범하지 않았고 관민들은 즐겁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약탈이 아니라 환영을 받은 겁니다. 이 농민군은 연전연승했습니다. 황토현에서 새벽 4시에 기습해서 관군을 3면 포위, 관군 사상자 약 1000명. 장성 황룡촌에서는 장태라는 전술이 나옵니다. 장은 접주 이방원이 고안한 건데요. 대나무를 쪼개서 원통으로 만들고 안에 짚을 넣어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습니다. 바깥에 낫과 칼을 꽂아서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립니다. 관군의 신식 무기가 무력화된 겁니다. 연전연승 끝에 전라도의 수도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라는 민정기관을 설치합니다.
농민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됐을 때 유네스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300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백성이 일어나서 이기고 직접 다스리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진압한 쪽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정부, 정확히는 고종과 민씨 세력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니, 자기 나라 백성을 진압하려고 남의 나라 군대를 불러? 기록에 따르면 6월 8일 청나라 원군이 아산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꼬입니다. 당시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 보내려면 서로 통보한다고 약속한 조약입니다.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도 거류민 보호를 핑계로 군대를 보냅니다. 청나라보다 더 많은 병력을, 그리고 일본은 백성이 아니라 왕궁을 노렸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꼭두각시 정권을 세웁니다. 백성을 진압하려고 부른 외국 군대가 결국 나라까지 집어삼킨 겁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가보회란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봉주는 일본군의 왕궁 점령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엔 부호가 달라졌습니다. 척외, 일본을 몰아내자. 1차 봉기가 부패한 관리한테 맞선 싸움이었다면 2차 봉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1894년 11월 다시 우금치고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1만여 명이 고개 아래에 섰습니다. 고개 위에는 조선관군 약 2,000명과 일본군 2개 대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력 비교를 보면요. 농민군이 들고 있는 건 죽창, 낫, 호미, 구식조총. 고개 위에 있는 건 독일제 크루프 야포, 게틀링 기관총,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 일본제 무라타 소총. 첫 번째 돌격, 비탈길을 뛰어오르는 농민들,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중턱쯤 갔을 때 게틀링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앞사람이 쓰러집니다. 뒷사람이 그 죽창을 주워들고 또 뜁니다. 1차, 2차 접전, 1만여 명이 3,000명이 됩니다. 두 번째 돌격, 남은 3,000명이 바시비타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크루프야포가 터집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참혹한 현장이 펼쳐집니다. 3차, 4차 접전, 3,000명이 500명이 됩니다. 다시 전봉준 공초입니다. 1만여 명이었던 농민군이 두 차례 패배 후 3천여 명, 또 두 차례 싸우니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후 일본군은 전국을 돌면서 농민군과 양민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군 종군 일지에 그 잔혹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방식들로 사람들을 앗아갔고 유해들을 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희생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봉준은 순창으로 피신합니다. 옛 부하 김경천이 뒤에서 관에 밀고 합니다. 새벽에 전봉준이 위기를 감지하고 담을 넘으려다 몽둥이에 다리를 맞고 체포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경천은 동학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배신의 대가조차 없었던 겁니다.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은 5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규장각에 소장된 전봉준 공초에 그 진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악한 관리를 축출한 후 몇 사람 중심이 되는 선비를 내세워 정치를 하게 하고 자신들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짓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들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최후의 판결을 받고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인데 대역죄를 적용한 것은 실로 천고의 유감이다. 1895년 4월 24일 새벽 2시 그는 형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향년 41세. 2023년 동한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128년이 지나서야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동학의 불꽃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농민군 출신이 항일 의병의 중심이 됐고 그 정신이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이 땅에 또 전쟁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같은 민족끼리. 만약 그때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